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메인보드 전원회로, 중심 소자 이해 및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DC 3.3V, DC 5V, DC 12V를 공급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회로도 있지만 대부분 PWM의 제어를 받아 스위칭하여 회로의 전원을 공급하거나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인가받은 전압을 LDO 레귤레이터를 통하여 전압을 다운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메인보드 각 회로를 크게 나누어 보면 CPU 전원 공급 회로,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 칩셋 전원 공급 회로, PCIe 전원 공급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회로에 전원 공급을 위한 전원부 회로의 중심 소자의 결함으로 인해 메인보드의 대표적 고장 증상인 전원모 현상, 화면모 현상, 주변기기 일식불 현상을 겪게 되므로 이러한 고장을 점검하고 수리를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구성된 전원회로 구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 전원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소자에 대한 양부 판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메인보드 제조사에 따라 회로를 구성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 모델에 대한 회로도를 입수하거나 좀 더 회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델에 대한 보드뷰 파일을 입수해서 검색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일단은 제가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메인보드는 여러 가지 회로들이 보드, PCB 한 장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장 부분을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니터나 TV 수리를 지금 이 강의를 보신 분 중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SMPS다. 그럼 SMPS가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EMI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1차 정류를 통해서 스위칭을 통해서 2차 정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2차 쭉 출력이 되는데 2차 쭉 출력 전압을 감시하는 피드백 회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단계별에 대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죠. 메인보드도 우리가 동작 원리를 알면은 수리하기가 그렇게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물론 이 강의 듣기 전에 이제 전기전자 기초 과정에서 이 소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하며 어떤 회로에 주로 많이 쓴다 하는 그런 어떤 중심 소자에 대한 기본 개념 또는 동작 원리, 양부 판별법 이걸 알아야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양부 판별 이게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강의를 지금 듣는 분 중에서 아마 전혀 기초가 없이 지금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매번 강의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하지만은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런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기초 어떤 지식이 좀 밑바탕에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이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심 소자에 대한 어떤 원리 또는 내지는 어떤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리뷰 차원에서도 많이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넣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 수리라든가 그래픽카드 수리라든가 TV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회로도를 가지고 수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단지 회로도가 필요한 것은 어떤 특수한 산업용 메인보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조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동작 원리를 알면 어떤 제조사에서 만들었던 간에 중요한 어떤 기본 원리는 같다. 기본 원리는. SMPS 원리가 같지만은
그 기본 회로 구성에서는 좀 어때요? 뭘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지. 어떤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떤 그 보상 회로를 좀 뺀다든가 아니면 단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보상 회로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지. 동작 원리를 무시하고 그 어떤 원리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없다.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기초가 좀 약간 튼튼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초를 좀 튼튼히 하고 듣기를 바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꾸 수리를 해보고 만져봐야 돼요. 지금 뭐 요즘은 이제 우리 정보의 바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옛말에도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인 거지 구슬 서말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제 강의를 듣던 아니면 구글링에서 어떤 정보를 얻던 여러분들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아마 바람일 겁니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그 노력해달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요. 일단은 메인보드 회로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서 갖고 있어야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이 보드뷰 파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제조사의 특정 모델이다 그러면은 구글링 검색하면은 이제 보드뷰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회로를 따라가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에서 자료를 좀 모아서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료를 여러분들이 구하셨으면은 저희 공식 카페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보드 전원부에서 발생하는 주요 고장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파트별 회로에 공급되는 전원 방식은 PWM의 제어를 받아 스위칭하여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인가받은 전압을 LDO 레귤레이터를 통하여 전압을 다운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특히 전원부는 스위칭 시 많은 일을 하므로 전원부의 구성 중심 소자의 손상이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고가의 메인보드에 비해 저가 메인보드의 고장률이 더 높은 편이다. 메인보드 전원 공급 회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장은 첫째, 부팅 후 화면이 뜨지 않거나 CPU가 작동하지 않는 증상. 둘째, 부팅 후 화면이 뜨지 않으며 메모리가 작동하지 않는 증상. 셋째, 부팅 또는 사용 중 다운되는 현상이 있으며 메인보드 전원 공급 회로에서 주요 발생하는 고장 원인은 첫째, ATX 파워 서플라이 손상. 둘째, 필터 콘덴서의 물리적 파손. 셋째, 전원 관리 칩인 PWM의 파손. 넷째, 스위칭 FET 파손이 많은 고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일단은 그 전원 공급 회로의 주요 불량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원인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단골 메뉴로 나오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고장 나는 부분이 이제 이 스위칭 FET하고 이 우리가 이제 필터 콘덴서라고 그러죠. 예, 이것이 많이 나가요, 보통. 그래서 PWM은 이제 어떤 그 상대적으로 스위칭 FET보다 좀 늦게 나가는 편인데, 왜 이 그 스위칭 회로 쪽이 고장이 많이 나냐면은 어쨌든 간에 일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루에 100복 얻는 사람하고 하루에 10,000복 얻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절이 많이 그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 걸 우리가 마찬가지죠. 차도 하루에 100km 주행하는 사람하고 뭐 하루에 뭐 2km 뛰는 사람하고 엔진이 어떤 게 먼저 고장이 나냐 그런 걸 봤을 때 마찬가지 원리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 CPU 전원부 같은 경우는 고가의 메인보드는 어떤 PWM이라든가 스위칭 FET라든가 필터 콘덴서들을 굉장히 어떤 그 신뢰성 있는 내구성이 강한 걸 많이 썼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디펙 타입이라고 그러죠. 디펙 타입. 디펙 타입 FET를 예전에는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저가 보드들도 특히 요 CPU 전원부만큼은 요걸 이제 P팩 타입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디펙과 P팩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죠.
RDS 값, 소스와 드레인 간 저항이 얘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 요거는 요런 RDS 값을 낮추는 것이 이제 피백 타입이라 해서 로우 RDS FE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거를 피백 타입을.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스위칭 FET가 이제 피백 타입으로 가면서 분량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나갑니다. 또 제조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가격 차이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내구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필터 콘덴서도 우리가 전에 콘덴서는 이제 여기 콘덴서 위에 이렇게 K자라든가 아니면 10자라든가 요렇게 지금 뭐 구성이 돼 Y자라든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요 방폭변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것들이 전해 콘덴서죠. 이런 전해 콘덴서들은 많이 나갑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전해 콘덴서인데 여기 좀 방폭변이 돼 있죠. 많이 나가요. 왜냐면 이 안에 이제 전해액이라는 게 유전체가 전해액이 들어있는데 얘가 이제 열을 받거나 오래되면은 안에 전해액이 마르거나 또는 열을 받으면 전해액이 끓으면서 안에 가스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K자라든가 10자라든가 Y자라는 게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찢어지게끔 이렇게 구성인 안전장치죠. 이게. 그리고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오래되면은 안에 전해액이 마르는 드라이업 현상 때문에 이제 용량 감퇴가 되는 거고 열을 받으면 이제 안에서 전해액이 끓어서 터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정전 용량 감퇴를 위해서 이런 어떤 전원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ESR 콘덴서라 해가지고 로우 ESR 콘덴서라고 얘기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캔 콘덴서, 알미늄 캠 콘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게 솔리드 콘덴서 또 내지는 폴리머 콘덴서라고 얘기해요. 안에 이 전해질이 이 고체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게 지금 우리가 폴리머, 솔리드 콘덴서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액체 전해질이 아니라 고체 전해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수명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저가 고가와 메인보드에서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메인보드가 뭐 어떤 그 금방 고장 난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수명이 오래 간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요런 거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고장 원인을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인보드의 고장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게 PS예요. 파워 서플라이예요. 얘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격 파워를 과연 이 메인보드는 채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80 플러스라는 어떤 인증 마크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보통 매장에 갖고 오시는 분들의 어떤 컴퓨터의 대부분을 보면은 열대면 열대가 다 뻥파워 쓴 겁니다. 뻥파워. 전격 파워가 아니란 얘기죠. 이 80 플러스 인증 마크가 찍히지 않은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이런 불량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불량이 많이 나냐면은 이 지금 전자소자들 뭐 이런 칩셋이라든가 이런 어떤 PWM이라든가 FET는 항상 전격 전압, 그죠? 전격 전압을 가해줘야 정상 동작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힘이 좀 딸려요. 왜냐면은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정류해서 100% 어떤 효율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걸 역률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냐 이게 유효전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효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전격 파워는 PFC, TV3 해본서는 알 겁니다. PFC하고 RC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률 보상 회로하고 그 다음에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전력 효율을 최대 올리기 위해서 공진 회로가 들어가서 이것을 이 컴퓨터 메인보드에 있는 이 전자칩에 아주 굉장히 좋은 전기를 공급해 준다. 그런 얘기죠. 하루에 밥을 3그릇 먹는 사람인데 뭐 한 그릇을 준다든가 그런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떤 동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매장에 갖고 오는 컴퓨터들을 보면 열대면 열대가 다 뻥파워예요. 전격 파워 쓴 거는 거의 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고장 수리하면서 실감을 느끼는 부분이 이 뻥파워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하구나.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얘가 주범이다.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이 파워 서플라이 PSU가 원인 제공을 하는 놈이다. 그래서 얘만 나가면 다행인데 얘로 인해서 이제 메인보드라든가
확장 카드까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에 보면 고가의 그래픽 카드는 6핀이라든가 8핀 보조 전원부가 들어간다 그랬죠. 왜냐면 CPU도 마찬가지고 GPU도 마찬가지고 공급 전압은 2V의 미만이지만은 전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조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전격 전압을 못 걸어주다 보니까 이제 고장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고 이 전원부를 보면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인덕터라는 게 있어요. 인덕터가 이렇게 있는 것은 얘는 뭡니까? 스위칭 회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인덕터가 있죠. 여기도 인덕터가 있죠. 여기도 인덕터가 있죠. 여기도 인덕터가 있죠. 여기 지금 세 개가 있죠. 전원부는 지금 CPU는 워낙 많은 전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고가 메인보드는 굉장히 뭐 이런 그 단상 전원부를 뭐 12개까지 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3페이지죠. 단상 전원부 3개를 병렬로 연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빈약한 메인보드죠. 예.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PCI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PWM 제어를 받는 전원 스위칭회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소자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특히 이제 이 FET 같은 거는 이제 단골 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원리라든가 양부 판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또 나름대로다가 이거를 탈거하지 않고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에서 빨리빨리 측정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수리의 작업 공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원부, 스위칭 전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바로 PWM입니다. PWM.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전원 공급 회로는 PWM 전원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전원 관리 칩인 PWM이 CPU가 필요로 한 전압 요구에 따라 연결된 FET의 게이트로 펄스를 보내면 FET의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온오프 스위칭 동작을 통해 제어하여 전기 에너지를 인덕터에 저장하고 필터 콘덴서를 통하여 CPU 구동 전압을 공급한다. CPU 전원 공급 기본 원리는 PC 부팅 후 CPU는 전압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전원 관리 칩인 PWM으로 CPU 전압 식별값인 VID 신호를 보내면 전원 관리 칩은 VID 신호에 의하여 시동 제어 신호를 FET 게이트에 인가해 하이사이드 FET와 로우사이드 FET의 스위칭 순서에 따라 출력하는 전압과 전류를 CPU가 요구대로 출력하게 된다. PWM 펄스 신호 파형을 측정 시 PWM은 반 BGA 형식으로 솔더링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접속 시 PWM 쇼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PWM 펄스 신호는 FET 게이트로 인가되므로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게이트에 접속하면 펄스 파형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 PWM이 이제 FET에 비해서는 많이 손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도 많이 나가긴 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PWM이라는 것은 얘 이제 CPU 전원부는 얘 혼자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CPU를 만들 때, 즉 웨이퍼에다가 어떤 칩들을 다이할 때 VID 컨트롤러 안에 그 VID 테이블 값, VID 값을 우리가 그 저장을 해서 전원을 키면은 그 VID 값을 이 PWM이 줘야지 얘가 온오프 펄스 발전하는 거죠. 온오프. 껐다, 그러니까 켜라 꺼라 켜라 꺼라 하는 이 스위칭 신호를 준단 말이죠. 스위칭 신호를 어디에 줘요? 이 FET, 지금 여기 FET에 보면 여기 드레인, 이게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 FET 드레인에 12V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던 거를 FET 게이트에다가 어떤 온오프 신호를 주게 되면은 껐다 켰다 하면서 얘는 뭡니까? 하나의 교류형 대 파형들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교류형 대 파형을.
이 교력대 파형을 우리가 직류로 쓰기 위해서는 바로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혼자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VID 값, 여기 VID 값이라고 있죠. CPU 내에 있는 CPU VID 컨트롤러 내에 있는 이것을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버클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롬바이오스 내에 이제 오버클럭된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얘가 이제 CPU가 원하는 우리가 이제 기본 전압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르게 온오프 펄스 발진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펄스 반절 폭을 좁게 하느냐, 뭐 넓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PWM이 뭡니까? FET 게이트에다가 우리가 신호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 CPU가 원하는 기본 전압값인 이런 부분을 만들어 준다 하는 것이 이제 PWM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우리 이제 그 SMPS 같은 데서는 PWM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VC 전압만 걸어주면 그냥 막바로 PWM 동작을 해가지고 스위칭을 했죠. 근데 메인보드는 그렇지는 않아요. 요 지금 CPU마다 갖고 있는 기본 전압, VC 전압 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VID 컨트롤러 안에 있는 VID 테이블을 갖다가 읽어서 이런 부분들 전달을 해줘야 얘가 PWM 동작을 하는 거겠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SMPS하고 좀 틀리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 지금 이 PWM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 PWM이 고장이 나서 이거를 아마 떼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이거 띄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반 BJ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리가 촘촘합니다. 굉장히 촘촘해요. 이거 띄는 것도 디솔더링도 어렵지만, 솔더링도 우리 초보자는 굉장히 이 분량을 많이 내는 소자가 바로 이 소자, 메인보드에서 이 PWM 소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지금 크게 이렇게 패드가 있는데, 이 하나의 그라운드 단자죠. 이게 이 역할이 뭐냐면은 일단은 어떤 그 방열의 효과를 가지기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패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만 네 구퉁이만 젤 플락스를 넣어 가지고 네 군데기만 그 열풍기로 가해 가지고 뛸려고 그러는데 안 떨어지죠. 왜? 이 가운데가 엄청난 면적을 지금 이 PCB 패턴이 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위에 가열하면서 사방을 가열해가지고 떼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죠.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이게 없고, 요것만 이렇게 솔더링이 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띄기가 어렵고, 붙이는 거 역시도 굉장히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룹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돋보기라고 그러죠. 전자현미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해야 돼요. 눈이 독수리 눈을 갖고 계신 분은 이런 부분이 잘 보이겠지만, 저같이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일단 센터를 좀 잡아놓고, 요령은 많이 있어요. 있으면 요 구팅에다가 한 두 군데 정도 납을 통해서 솔더링 한 다음에 여러분 열풍기로다가 가해서 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반 BJ 형식의 전자 소자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패보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게 메인보드도 이렇지만은 그래픽카드 쪽 PWM도 이렇게 구조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불량 났을 때 여러분들이 새 칩을 구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패보드에서 떼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띄는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붙일 때도 중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아주 우리가 이제 BJ 그처럼 칩셋처럼 이거 띄기가 그리고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쪽입니다. 이게 FET도 보면 우리가 이제 DR 모스라 해가지고 그것도 띄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떼어봐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고 나면 자꾸 실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 여러분들이 노하우로 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잘 붙더라. 젤 플락스를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가열하니까 잘 제자리 찾아 들어가더라 하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 하는 거지. 이거 이론만 지금 들었어요. 안 해본다 그러면은 막상 그건 어떤 허구에 그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CPU 전원부는 메인보드에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메인보드, 중고 메인보드가 있으면 동작되는 메인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많이 연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원부가 동작을 안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일단 점검이 PWM의 소자에서 점검 들어갈 때 우리가 점검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전원부 회로에 사용되는 PWM은 반 BGA 형식의 소자로 핀 간격이 촘촘하여 테스터기 프로브를 VCC 핀에 접속하여 측정 시 쇼트를 유발하여 소자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모델에 대한 보드뷰를 참조하여 PWM VCC 핀과 연결된 소자에서 측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PWM VCC 전원은 칩 콘덴서를 거쳐 공급된다. PWM VCC 인가전압 측정 방법으로는 테스터기를 DC 모드 설정하고 흑색 프로브를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적색 프로브를 PWM VCC 단자와 연결된 칩 콘덴서에 접속 시 DC 12V가 측정되면 정상이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전원을 인가해야 되겠죠. 전원 인가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팅을 시켜서 파워 버튼을 눌러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메인보드에 쓴 요 PWM은 지금 L6716이라는 PWM 소자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물론 이거를 이런 보드를 수리를 많이 하는 사람, 요거는 V전압에 얼마큼 들어간다. PWM마다 V전압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여기 보면 얘가 지금 VC전압이 12V가 들어가는 거죠. 12V가 여기 나오죠. 12V. 예. 그래서 여기 핀이 핀맵을 보면은 이 점이 있어요. 점 부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핀 번호가 매겨지는데 3번 핀이 VCC 핀이에요.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좁죠. 이게 좁지. 요게. 여기다가 강제로 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강제로 대면. 왜냐면 이 핀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은 요거 할 때 여기다 대가지고 빠직하는 경우가 있죠. 예, 전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 간격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도는 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드뷰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다 짝 찍으면 보통 우리가 TV 쪽도 마찬가지고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메인보드는 항상 V전압은 이 콘덴서를 통해서 공급되게끔 돼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칩 콘덴서를 통해서 공급되는 지금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되니까 이 칩 콘덴서에다가 대면 되겠죠. 그러면은 V전압이 나옵니다. 그죠? 11.9V, 12V가 나오고 있죠. 정상 동작되는 거죠. 근데 이 전압이 뭐 어떤 출렁된다든가 안 나온다든가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 PWM 문제가 생기든가 어쩐 쪽에서 이네이블 신호를 못 받는다든가 그런 거 이제 그건 이제 역추적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PWM에 대해서 우리가 VC전압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이 PWM 소자가 분명히 뭔지를 데이터 시트를 검색을 해서 VC전압이 몇 번 핀으로 들어간다. 거기 전압이 몇 볼트가 인가가 된다. 그럼 걔와 연결된 그 단자가 좁기 때문에 대부분 이 소자들이 이렇게 간격들이 좁습니다. 간격들이. 그래서 아까 반 BGA 타입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다 프로브 됐을 땐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PWM 소자가 국내에서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개를 구입하고자 우리가 또 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좀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PWM 소자 수리를 이제 메인보드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PWM 소자들은 보통 한 5개 이상씩은 가지고 있어요.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이제 폐보드에서 많이 떼서 쓰는데 없는 것도 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드뷰가 아니더라도 핀맵이 지금 3번이잖아요. 이 3번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그 테스터기 풀어보면은 요 지금 풀어보 끝에 핀이
좀 굵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날카롭게 앞에다가 뭐 바늘 같은 거를 우리가 별도로 납땜을 해가지고 요거다 대고 부자 모드로 해가지고 요 회로가 어디로 연결되는 건가, 이게 보드뷰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도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로 따라가는 것은 이전 강의에서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죠. 브러쉬 공법을 이용한다든가 많이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걸 찾아도 돼요. 보드뷰를 구하려니까 뭐 구글링에도 없더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방법을 써서 얘랑 연결된 게 도대체 어디냐. 확대기로 보면 연결된 회로들이 보이는데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예. 이 솔다 마스크 잉크가 뭐 청색이라든가 뭐 고동색이라는 이런 것은 잘 회로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전에 이제 노란 솔다 마스크 잉크를 마실 때는 이 회로 패턴들이 많이 보였는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찍었을 때 전압이 제대로 지금 인가가 되고 있는 건가. 어쨌든 간에 이 전자 소자들이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VC 전압이 인가가 안 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사우스 브리지도 3.3V가 인가 안 되면 동작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얘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VC 전압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얘가 지금 스위칭 회로가 동작에서 CPU 전압이 지금 공급 안 돼서 동작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뭡니까? 먼저 PWM이 제대로 우리가 인가가 되고 있는지, VC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PWM이라는 소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온오프 스위칭 신호를 주는 펄스 발전하는 발진 소자예요. 그럼 걔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전원부 회로에 사용되는 PWM은 반 BGA 형식의 소자로 핀 간격이 촘촘하여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펄스 출력 단자에 접속하여 측정 시 쇼트를 유발하여 소자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모델에 대한 보드뷰를 참조하여 PWM 펄스 출력 단자와 연결된 FET 게이트 단자에서 측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PWM 펄스 파형 측정 방법으로는 오실로스코프에 전압 및 파형 레인지를 설정하고 오실로스코프 접지 악어 클립을 그라운드 단자에 접속하고 프로브를 FET 게이트에 접속 시 일정 파형이 검출되면 정상이다. 자, 그 PWM은 아까 이제 VC 전압 측정을 했었죠. 그러면 얘는 이제 발진 소자이기 때문에 과연 얘가 VC 전압을 받고 VDI CPU의 어떤 VID 컨트롤러의 VID 값을 받아서 얘가 펄스 발진이 잘하는지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보면요, 그 핀맵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우리가 펄스 발진을 해주는 출력 단자들이에요. 여기다가 갖다 대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 단자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쇼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 PWM에서 주는 온오프 이런 펄스 발진 파형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결론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런 펄스 온오프 펄스 발진 파형, 이런 파형들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스위칭하기 위해서 요 FET 있잖아요. FET. 요 FET에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는 12V를 스위칭하기 위해서 이 게이트에 결론적으로 게이트에 공급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굳이 여러분들이 갖다 댈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PWM에다가. 그죠? 요 좁은 간격에다가. 여기다 댈 필요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펄스 반질 파형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FET 게이트에다가 이 신호가, 온오프 신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를 PWM에다 갖다 대지 말고, 여기 핀맵에 갖다 대지 말고, 요 게이트에다가 대면 돼. 게이트에다가. 게이트가 됐을 때 온오프 이런 파형들이 나오나 보면 되는 거죠. 파형들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리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핀 간격이 이제 여기 좁더라도 어떻게 해서 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 쇼트가 유발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이론을 알면은 이 신호들은 결론적으로 FET 게이트로다가 이 공급이 되더라. 이 게이트에다가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갖다 대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파형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PWM에서 FET 게이트로다가 정상적으로 온오프 신호가 공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VC 전압이
PWM에 여기 12V가 지금 데이터 시트 12V 공급되고 있죠. 되는데 파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얘가 어떤 죽은 거라든가 아니면 CPU로부터 VID 신호를 못 받고 있다든가 하는,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공급이 됐지만은 얘를 동작하기 위해서 어떤 그 CPU VID 컨트롤러로부터 VID 값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 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불량이든가. 그래서 그걸 역추적해서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WM 내부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회로 설계자가 아니라 수리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우리가 이렇게 측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PWM 소자의 그 VCC하고 얘가 이제 발진 소자다 보니까 항상 발진 소자는 전압만 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전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는가가 이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파형이 일정하지 않고 왜곡된 파형을 계속 출력하고 있다. 이것도 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SMPS 수리해 본 사람들은 뭐 파형을 많이 찍어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파형이 정상적으로 뭐 일정 간격으로 나오고 있느냐, 왜곡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형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불량이다, 아니다, 신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를 측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공부한 이론을 가지고 역추적하는 어떤 능력을 스스로 여러분이 키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인보드가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위칭 FET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자소자 기본에 대해서 FET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양부 측정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FET는 모스펫이라고도 불려지며 반도체 기억 소자로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대규모 집적 회로에 많이 쓰이며 전도 채널 형식에 따라 N채널과 P채널로 구분되고, 채널이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자가 다니는 길을 의미한다. 디지털 회로에서 FET 소자는 게이트에 인가되는 전압으로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를 스위칭하는 역할로 주로 많이 사용된다. TR은 전류로 제어하지만 FET는 전개로 제어하기 때문에 TR보다 큰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FET이다. FET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의 3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FET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 뭐 TV든 모니터든 메인보드든 그래픽카드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FET가 TR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좀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운데가 TR은 이제 우리가 심볼을 그리면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예. 이게 베이스고, 그죠? 베이스고, 이게 이미터고, 이게 콜렉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NPN형은 이게 NPN형이죠. 어떤 이게 콜렉터, 이 에미터죠. 예, 에미터 방향이 밖으로 향하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다 붙어 있죠. 이렇게. 근데 FET는 가운데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개로, 어떤 전개로 제어한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모니터 수리해 본 사람들은 이제 알겠지만은, 보통 FET는 이제 스위칭 소자로 많이 쓰죠. 스위칭 소자로. 그래서 이제 SO18핀도 많이 쓰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디펙 타입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얘는 문제가 뭐냐면 RDS 값이 소스와 드레인 간의 저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서 많이 나가요, 얘가. 요거는 뭡니까? 이 P팩 타입이라고 얘기했었죠. 로우 RDS FET라고 그래가지고
좀 얘보다 단가가 좀 얘가 높죠. 그래서 어떤 그 발열도 좀 적고, 그래서 요즘 이제 고가 메인보드에서는 거의 이제 뭐 모든 FET가 P팩 타입으로 다 전환이 돼 있고, 뭐 일부 어떤 저가 메인보드에서는 아직도 이 D팩 타입의 메인보드 FET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FET가 CPU 전원부에서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냐면은, 이 CPU의 이 전압은 상당히 낮아요. 2V 미만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CPU가 요구하는 전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FET 자체도 뭐냐면은 우리가 ID 값이라고 그러죠. ID 값 보면은 이 뭡니까? ID 값이 드레인 전류죠. 이 80A짜리 쓴단 말이죠. 80A짜리. 특히 CPU 전원부는 상당히 높은 ID 값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메인보드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알지만은 이거를 지금 FET가 하나 나가서 얘를 대체하다 보니까는 똑같은 모델이 없어. 얘가 이제 N채널인데, N채널과 P채널은 구분을 여러분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자 기판, 우리가 쓰는 이제 TV라든가 아니면 모니터라든가 메인보드에서는 N채널을 많이 써요. 왜냐면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자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N채널이. 그래서 많이 이거 쓰는 편이죠. 그래서 이 지금 N채널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N채널 같은 경우는 이 ID 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체품을 쓸 때 뭘 봐야 되냐면은 몇 볼트에 몇 암페어짜리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쓴단 말이죠. 이걸 80A 요구하는데 뭐 20A짜리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타겠죠. 물론 뭐 지금 이 전자소자를 이 메인보드를 설계한 사람이 플러스 알파의 어떤 여유분을 갖고 이 설계를 했을 겁니다. 뭐 60A를 요구를 하는데 좀 충분하게 해서 80A 쓰자, 이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30V 80A라는 이런 전자소자가 죽었다. 그럼 뭡니까? 최대한 30V 80A를 맞춰줘야 되는데, 암페어가 더 높은 거는 관계는 없어요. 근데 낮은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늘상 교육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설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수리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테스트를 해서 이 메인보드에 어떤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이거 30V니까 20V 쓰자, 20V 60A 쓰자 해가 붙였을 때는 오동자가 되면서 다른 데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하는 사람은 지금 이 소자를 갖다가 데이터 시트 검색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몇 볼트 몇 암페어짜리 이 FET다 그러면 최소한 똑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의 값을 써줘야, 그 이하의 값을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콘덴사도 마찬가지죠. 220 마이크로페르트를 써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뭐 100 마이크로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뭐 220보다 약간 높은 거, 아주 조금 낮은 거는 관계없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전원부 쪽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 FET를 데이터 시트 했을 때는 암페어하고 우리가 전압값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대체품을 쓰죠. 옛날에 메인보드 수리할 때 디펙터 했을 때는 0603이라는 만능 FET를 많이 썼어요. 이거 80A가 높은 암페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많이 썼는데, 뭐 D412 이것도 옛날에 많이 썼었죠. 이것도 만능 FET라고 뭐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잘 안 쓰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여러분들 메인보드 보면은 이런 발이 3개인 이런 거는 거의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P팩 타입 다리가 여러 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FET 종류를 좀 알아보고. FET 종류. FET는요, 아까 말한 요렇게 FET 하나의 역할만 하는 D팩 타입과 P팩 타입,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요런 이제 D팩 타입 내부 저항값이 높은 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P팩이라 그래요. 로우 RDS FET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요걸 많이 써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우리가 이 D팩 타입보다는 요거를
우리가 떼어낼 때 조금 얘보다는 좀 힘들어요. 얘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메인보드에서는 많이 쓰지 않고 특히 그래픽 카드에서는 이 다이렉트 FET라고 많이 쓰는 건데 요거는 메인보드에서는 잘 안 씁니다. 요거 지금 DRMO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서 많이 쓰죠. 그래픽 카드에서. 예. 메인보드에서도 지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게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조를 보면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CPU 전원부는 우리가 뭡니까? 단상 전원부를 구성할 때 우리가 PWM을 통해서 드라이브 우리 게이트 드라이버라고 그러죠. 게이트 드라이버를 통해서 FET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준다 그랬죠. 여기 지금 드라이버가 게이트 드라이버가 이 지금 FET 안에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DRMO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DRMOS.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드라이버가 게이트 드라이버가 PWM에 통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어떤 메인보드 보면 FET에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드라이버가 게이트 드라이버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FET가 두 개가 들어있죠. 하이 사이드 FET하고 로우 사이드 FET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위칭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지금 뭐냐면은 이 솔더링이 아주 더러워요.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그래픽 카드 좀 신형 또 고가의 그래픽 카드는 이 DRMOS 쓴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요런 게 있다면 요거하고 피팩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메인보드에서는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고가의 메인보드는 DRMOS 쓰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아마 그래픽 카드를 수혜해 보신 분들은 이 DRMOS를 갖다 많이 좀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띄기가 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이는 것도 잘 안 맞아 가지고 패턴에서 밀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우 RDS FET도 우리가 싱글 타입 있고 듀얼 타입이 있어요. 듀얼 타입도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FET의 동작 원리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전기전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N채널 FET의 스위칭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전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FET 구조 및 심벌 기호, 즉 전류의 방향과 쿨롱의 법칙인 같은 극성의 전하는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성의 전하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채널이 열리는 원리, 즉 전자가 다니는 통로가 열려 전류가 흐르는 원리는 게이트에 플러스 전하를 걸었을 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띤 P형기판의 전공들이 쿨롱의 법칙에 의해 밀림으로써 채널이 확장되어 전자의 이동이 쉬워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채널이 닫히는 원리, 즉 전자가 다니는 통로가 닫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원리는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하를 걸었을 때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띤 P형기판의 전공들이 쿨롱의 법칙에 의해 게이트 쪽으로 끌려오게 되므로 채널이 닫히게 되어 전자의 이동이 어려워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된다. 자, FET 동작 원리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FET 두 가지 타입 있죠. N 채널과 P 채널이 있는데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N 채널은 P형 기판, 즉 플러스 전기적 띤 어떤 그 P형 타입의 기판을 기본으로 해서 양쪽에 드라인과 소스를 N형 타입의 어떤 그 반도체를 갖다가 도핑해 놓은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가운데 이제 절연체를 놓고 거기다 이제 그 게이트 전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정기적으로 절연이죠. 여기는 FET는 어떻게 심볼해 보면 여기가 끊어져 있죠. 예, 정기적 절연입니다. 전개로 다 통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볼을 보면은 N채널은
소스가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고, P 채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형 기판, 그 마이너스 전기적 특성을 띤 어떤 이런 실리콘을다가 플러스 전기적 특성을 띤 어떤 그 반도체를 갖다가 양쪽에 도핑을 해가지고 드레인과 소스를 뽑아 놓은 거고, 마찬가지로 가운데는 절연체를 놓고 게이트 단자를 뽑아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기본 베이스가, 얘는 이제 기본판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 채널의 FET 구조를 보면은 화살표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드레인 소스로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 있죠. 자, FET가 스위칭 온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N채널 FET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건데요. 여기다가 게이트에 항상 양의 신호가 걸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P채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심볼 구조를 보면 게이트에 음의 신호가 걸려야 얘가 스위칭, 요거는 온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음의 신호 걸려 스위칭 온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가 N채널 FET는 양의 신호가 걸리지 않으면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P채널 같은 경우는 게이트에 음의 신호가 걸려야 드레인 소스가 흐른다. 그러니까 바이어스 전압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TR에서는 보통 바이어스 전압을 얘기하는데, 뭐 FET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이어스 전압을 우리가 N채널은 양의 신호를 걸어줘야 되고, P채널 FET에서는 바이어스 신호를 갖다 음의 신호를 걸어줘야 된다. 그럼 N채널 FET 스위칭 동작 원리를 좀 보면요. 자, 일단은 여기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 플러스 정기적 특성을 띤 반도체를 기본 베이스판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플러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그러면 스위칭 온 될라 그러면은 여기다 양의 신호를 걸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그 길이는 우리가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얘가 밀리면서 지금 이쪽에 밀리면서 채널이 열려서 전기가 스위칭 온 된다 이런 얘기죠. 온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닫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당겨 인력을 작용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양의 신호와 음의 신호를 걸어줬을 때 뭡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뭡니까? 다른 극끼리는 쿨롱에 잡아당기다 보니까 이 채널이 닫히는 겁니다. 채널이. 그럼 전기가 스위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프가 되는 거겠죠. 이게 오프가.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N채널 FET 스위칭 동작은 게이트에 플러스 신호를 걸어주게 되면 소스에서 드레인을 전류가 흐르는 거고, 게이트에다가 음의 신호를 걸었을 때는 스위칭 오프, 즉 소스에서 드레인을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스위칭 동작의 원리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ET 이런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양부 판별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 적용된 FET PC 패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난 FET 탈거 시 주의사항으로 SOIC 8핀 SMD 타입의 소자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대량 생산 시 메인보드 PCB 패턴에서 FET 소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PCB에 칩본드를 도포하고 소자를 붙인 후 리플로우 공정을 거쳐 솔더링 되기 때문에 FET 탈거 시 칩본드가 가열되어 PCB 패턴에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열풍기로 소자 양쪽 리드와 칩 부분을 번갈아 열을 가하면서 핀셋을 이용하여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약간 비틀면서 탈거해야 PCB 회로 패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약 잘못 디솔더링하여 패턴 손상 시 점퍼선을 이용하여 회로를 재구성 시 노이즈의 영향을 받아 오동작할 수도 있다. 자, 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특히 이제 초보자, 수리 입문하신 초보자 분들은 불량난 FET를 띄기 위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디펙 타입 같은 그래도 좀 수월할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한 요 피백 타입 요것도 띄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여기 지금 게이트하고 여기 지금 소스에 있는 요 패턴들은 실 패턴이에요. 실 패턴.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SOIC 8핀 다리가 이렇게 8개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 실장용 부품들이죠.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얘가 이제 그 컨베어 벨트를 타고 이제 지나가게 돼 있죠. 지나갈 때 이 컨베어 벨트에서 이 부품들이 이탈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양쪽에 이렇게 뭐 빨간 게 튀어나왔죠. 여기 칩본드를 갖다가 기계가 이런 이 칩본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기계로 하겠죠. 두 방을 찍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 뭡니까 이 칩을 올려 가지고 얘가 이탈하기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고정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리플러 위에서 이제 열을 쪼고 밑에서 열을 쪼이는 리플러 공정을 들어가면서 여기가 솔더링이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면은 이거 뛸 때 물론 뭐 여기에서 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만 지금 지금 여기만 여러분들이 그 열을 가해 가지고 뗐을 때 여기만 가하고 여기만 가하고 뗐을 때는 이 가운데는 아직 지금 열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강제로 드러내다가 패턴 손상이 되는 이 패턴들이 가느다잖아요. 가느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손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뛸 때는 항상 여기 안 보이더라도 여기 한번 가열하고 가운데 가열하고 여기 가열 번갈아 가면서 해서 얘를 이제 뛸 때는 바로 들어 올리지 말고 요즘에 이제 이 솔더링 납들을 갖다가 무연납을 쓰기 때문에 무연납은 한 유연납에서 한 40도 정도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잘 안 떨어집니다. 오래되다 보면 이 납들이 산화가 되고 또 무연납들은 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런 요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힘을 주지 말고 핀셋을 약간 비틀면서 뛰면 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연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이라는 게.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많은 불량을 일으켜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시는 초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못해서 패턴이 끊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패턴을 우리가 점퍼선으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점퍼선으로 연결해도 돼요. 근데 점퍼를 연결한다는 이제 자체는 결론적으로 이제 노이즈에 좀 약간 약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끊어먹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려 그러면 뭡니까?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이제 그 솔더링 연습을 좀 패보드 가지고 많이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다가 그 스스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라 그래도 본인의 방식이 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연습을 많이 해서 특히 이제 이 패턴들이 가느다란 패턴들이기 때문에 잘못 뛰면은 이것을 우리가 솔더링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뛸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여기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한번 특히 이제 TV라든가 모니터 메인보드는 칩본들이 도포된 것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칩본드가 뭐 잘 모른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노트북 메인보드를 보면은 칩셋 그 주위에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다른 걸로 칩본드로다가 그 칩셋이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되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칩셋을 노트북에서 뜰 때는 우리가 뭐 칩본드를 열풍기로 가해서 우리가 이제 나무젓가락이나 기스 안 나게끔 그걸 다 긁어낸 다음에 이제 그 칩셋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때 칩본드 많이 씁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PWM VCC 및 FET의 스위칭 파형 측정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PWM의 VCR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점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원을 먼저 인가를 해야 되겠죠. 전원을 인가하고 파워 버튼 눌러서 일단 정상 동작을 시켜 놓고 이제 VCR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를 이제 그라운드에 하나 찍고 여기 지금 PWM VC와 연결된 어디라고 그랬죠? 칩 콘덴서. 보통 콘덴서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은 보통 콘덴서를 많이 통해요. 안정적 전압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노이즈를 필터링 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많이 거칩니다. 치 콘덴서를 거치든 전해 콘덴서를 거치든 많이 거치죠. 들어가기 때문에 요 단자에서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단자에서 촘촘하기 때문에 연결 단자에 찍었을 때 VC 전압이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 나온 그 전압이 제대로 걸리고 있는 건가 이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WM은 우리가 발진 소자라고 그랬죠. CPU의 VID 값을 받아서 얘가 CPU 기본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펄스 발진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맞는 펄스 발진을. 그 펄스 발진 출력은 어디로 돼요? 여기다가 이 찍으면은 굉장히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쇼트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발진, 이 출력 발진은, PWM 발진은 어디로 들어가죠? FET 게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FET 드레인은 12V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 FET 게이트에다가 공급해 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FET 게이트에 되는 게 게이트에다가. 게이트에 됐을 때는 PWM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거기 보면, FET 게이트에다 됐을 경우 이런 우리가 발진 파형을 온오프 펄스 발진 파형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PWM에다 자꾸 찍으려고 하지 말고 FET 게이트에다가 정상적으로 온오프 신호가 공급되는지를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ET의 출력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출력 전압을. 출력은 우리가 FET가 스위칭 FET는 전압도 중요하지만 출력 파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압부터 한번 측정해 봅시다. 자, FET 요 드레인에 됐을 때, 그죠? 여기로 우리가 스위칭 되는 거죠. 그럼 이 지금 뭡니까? 이 CPU는 지금 1.2V라는 기본 전압을 공급받는 거예요. 1.2V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CPU VID 이 전원을 넣게 되면 CPU VID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VID 테이블을 읽어서 이 CPU 기본 전압을 이 PWM이 온오프 펄스 발진해서 어디 준다? FET 게이트 준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지금 찍어보니까 1.2V가 나와요. CPU는 2V 미만이라 그랬죠. 전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상 전원부를 몇 페이지로 몇 개로 병렬로 구성했느냐 그게 틀린다 그랬죠. 이 지금 메인보드는 3페이지죠. 예. 1.2V가 측정이 되고 있네요. 그죠? 이 전압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WM의 그 펄스 발진 파형을 FET에다 받아서 제대로 어떤 펄스 발진 파형이 나오느냐, 이 전압이 고르게 나오면 되는데 뭐 어느 출렁거린다 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뭐 파형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파형 측정하는 것도. 자, 여기서 보면 아까는 지금 드레인에다가 찍었을 때 발진 파형이 전압이 나왔었죠. 전압됐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오실로스코프로다가 측정하니까 바로 이 교류 형태 파형이 나오는 거죠. 드레인에 대기하는 12V를 PWM의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FET 게이트가 온오프 펄스 발진, 온오프 스위칭 했을 때 이런 교류 형태 파형이 나오는 거죠. 이 온오프 신호. 이 교류 형태 파형은 전장 소자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와 우리가 콘덴서를 통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로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을 CPU에 공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핸드 오실로스코프를 안 쓰고 탁상용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쓰는데 교육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데 사실 정확도를 한다 그러면 탁상용 여러분들이 이제 100메가 이상 지원되는 탁상용 오실로스코프를 쓰는 게 좋겠죠. 요건 이제 간이로 쓰는 거라서 제가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큰 탁상용을 여기다 놓고 하려니까 측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파형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파형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는데 이 파형이 아니라 왜곡된 파형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스위칭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지. 이 지금 CPU는 정상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발진 소자, 스위칭 소자들은 전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파형이 어떻게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파형이냐 왜곡된 파형이냐를 여러분들이 판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양부 판별, 고장 점검 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일단은 강의를 들으면 강의 듣고 끝나지 마시고, 실제적인 메인보드, 지금 이런 그 지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드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지그를 하나 만드세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보시면은 뭐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옆에 파워 놓고, 뭐 복잡하잖아요. 이거 하나로다가 아크릴판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도 쉽고, 특히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쓰냐면은 고객이 이제 왔을 때 이해를 못하면은 이걸 직을 갖고 바깥으로 매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동작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돼서 이런 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 아,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군요. 요게 문제가 생긴 거군요. 하고 말씀을 좀 잘 해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쓰는 지그루도 교보제로 쓰지만은 고객들한테 우리가 설명해 주기 위한 자료, 뭐 모니터도 만들어 놓고 TV도 다 만들어 놨어요. 저번에 교육할 때 다 보여드렸죠.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한테 요 부분이 TV가 요 안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거니까 이걸 교체해야 됩니다든가 수리가 안 된다든가 하는 나름대로 소비자가 납득이 갈 만한 어떤 이유를 갖다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수리하는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심 소자를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모자를 이렇게 좀 쓰고 강의를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오늘 벗어야 되는데 제가 항암 중이기 때문에 모자를 부득이 쓰고 촬영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시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